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정체성. 시험 결과가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화면을 켜기 전부터 손이 떨렸고 결과를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어졌다는 사실만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험에 대한 생각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역시 난 안 돼.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시험 문제가 어려웠는지, 준비 기간이 부족했는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를 따지기도 전에 존재 전체를 향한 비난이 먼저 도착합니다. 사업이 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금이 날아가고 거래처가 등을 돌리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분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공격합니다. 내가 멍청해서 그래.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내가 뭘 한다고. 사업 실패라는 사건은 분명 외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화살은 왜인지 자기 안쪽을 향합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는 더 심합니다. 오래 사귀던 사람이 떠나고 친구가 연락을 끊고 가족과 멀어졌을 때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결국 나는 혼자가 될 사람이야.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고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서로의 방향이 달랐던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전부 지워지고 남는 건 오직 자기 탓입니다. 인정받지 못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발표가 묻히고 공들인 기획안이 기각되고 노력한 결과물이 무시당했을 때 그 순간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자신이 통째로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하나 틀어지면 아,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관계가 하나 어긋나면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라는 생각부터 드는 순간들. 이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한 건 사건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패를 겪으면 이를 평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버립니다. 이번에 안 됐다가 아니라 나는 안 된다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는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고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다음에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는 존재에 대한 규정입니다. 고칠 수 없고 보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역입니다. 실패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사건을 평가하는 대신 존재를 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를 나로 번역해버린 겁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분명 일어났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 사업이 틀어진 것, 관계가 깨진 것, 인정받지 못한 것. 그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 우리 안에서는 이상한 번역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험에 떨어졌다가 나는 실패한 인간이다로 번역됩니다. 사업이 안 됐다가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로 번역됩니다. 관계가 끝났다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로 번역됩니다. 사건이 존재로 번역되는 순간 사람은 무너집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실패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실패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티는지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멘탈이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과 존재를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실패라는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존재로 번역하지 않는 사람은 버팁니다. 반대로 사건이 곧 존재가 되어버리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를 살았던 학자입니다. 그분의 삶에는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정조 임금의 신임을 받으며 관직에 올랐지만 정조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배제되었고 모함을 받았고 결국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서 1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었고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그 고통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편지들, 시들, 기록들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나는 실패한 인간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탄식은 있어도 존재에 대한 부정은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 두 아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걱정, 학자로서의 가르침,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유배 온 사람이라는 것,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이라는 것, 가족 곁에 있어줄 수 없는 아버지라는 것. 그런데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친께서는 천하를 다스려 만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할 큰 포부를 가지셨으나 끝내 펴보지 못하고 귀양지에서 돌아가셨다. 이제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 비록 천지가 막혀 끝내 뜻을 펴지 못하더라도 독성 기신하여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에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독성 기신입니다. 홀로 자기 몸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상황이 나를 밀어내도 나 자신은 내가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상황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존재의 실패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배 생활이 힘들다는 것, 가족이 그립다는 것, 뜻을 펴지 못해 안타깝다는 것을 글로 썼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는 유배지의 외로움을 토로한 것들이 많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고 상황을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고통과 동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실패가 되어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나는 유배 온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유배 올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상황에 있다와 나는 실패한 인간이다는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전자는 상황에 대한 서술이고 후자는 존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분은 사건을 기록했지만 존재는 지켰습니다. 유배라는 사건, 배제라는 사건, 몰락이라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글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자기 존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에는 절망이 아니라 정리된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처참했지만 글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비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스스로를 쓰레기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온종일 자책하고 그 실수가 자기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수는 분명 작은 일이었는데 그 여파는 존재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실패하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하면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사업이 망하면 동창회에 얼굴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면 가족들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잘 안 되면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서가 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해보겠다는 생각보다 아예 시작하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먼저 옵니다. 무너지면 나는 이런 인간이야로 결론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실패라는 사건이 존재라는 이름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멘탈이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사건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실패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사건으로 놔두지 못하고 존재로 번역해버리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번역이 일어납니다. 시험에 떨어졌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실패한 인간이다. 시험이라는 사건에서 시작해서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번역 과정이 너무 빠르게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것이 번역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실패하면 당연히 자기가 문제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진 건 시험에 떨어진 거고 당신이 가치 없는 인간인 건 아닙니다. 사업이 망한 건 사업이 망한 거고 당신이 무능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관계가 끝난 건 관계가 끝난 거고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건은 사건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실패는 사건이고 당신은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그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일어난 일과 그 일을 겪은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사건은 고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르게 준비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고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워서는 안 됩니다. 사건 때문에 사람을 지워버리면 다음 사건을 만들어낼 주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실패는 결과이지 신분이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졌다는 건 그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험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문제 유형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분석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다음에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는 신분입니다. 분석할 수 없고 보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역입니다. 결과를 신분으로 바꾸는 순간 사람은 꼼짝없이 갇혀버립니다. 넘어졌다는 사실과 무가치하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넘어진 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고 해서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넘어짐은 동작이고 무가치함은 평가입니다. 동작에서 평가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당신은 실패를 겪은 사람이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겪은 사람에서 실패는 경험입니다. 지나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다른 경험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서 실패는 정체성입니다. 지나가지 않고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언어로 부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엄청난 양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나는 유배 온 실패한 인간이다라고 자신을 규정했다면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미래를 위한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상황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존재의 가능성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배라는 시간을 저술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당부한다. 책을 읽는 까닭은 오직 한 글자에 있으니 그 글자가 무엇인가? 성이다. 무릇 성이란 참됨을 말한다. 읽고 있는 책 속의 뜻에 대하여 진실로 그러하다고 믿어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는 것을 이른다.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에서 이 문장에서 주목할 것은 성입니다. 참됨, 진실함. 그분은 유배라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들에게 참됨을 가르쳤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참된 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유배라는 사건이 자기 존재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건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팁니다. 그 차이는 실패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해석의 방향에 있습니다.
실패를 존재로 번역하는 사람은 무너지고 실패를 사건으로 남겨두는 사람은 버팁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를 좋게 포장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입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실패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실패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의 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켰는지입니다. 그분은 극복 서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유배 18년을 버티고 돌아와서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유배 중에도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상황이 나빴을 때도 존재는 지켰습니다. 무너진 채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젯밤의 실패가 먼저 떠오릅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겁습니다. 그래도 일어납니다. 씻고 옷을 입고 문을 엽니다. 무너진 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망했습니다. 회의에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실수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가면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래도 출근합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자리에 앉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자신감이 바닥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월급날은 옵니다. 거래처 미팅은 잡혀 있습니다. 고객 전화는 울립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책임을 집니다. 아무도 몰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력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 할 일은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 자리는 지킵니다. 이 장면들을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단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무너진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무너짐이 존재 전체를 삼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출근하는 건 부끄러움이 행동을 완전히 멈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도 책임을 지는 건 자존감과 책임이 별개라는 걸 몸으로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 인정과 존재가 같지 않다는 걸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분리입니다. 사건과 존재를 분리하는 겁니다. 실패라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존재 전체를 삼키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완벽하게 막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막으면 됩니다. 실패가 존재의 100%를 차지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틈을 만드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차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유배지인 강진의 풍경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분은 유배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자기 이름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배가 자기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차나무가 많은 산에서 살았지만 차나무가 많은 산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분리입니다.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에 삼켜지지 않는 것. 실패를 받아들이면서도 실패가 되어버리지 않는 것. 사건 속에 있으면서도 사건 밖에 자기를 지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패는 사건이고 당신은 사람입니다. 사건은 고칠 수 있지만 존재는 지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겪은 사람입니다. 정체성은 사건보다 큽니다. 이 문장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패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이 문장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실패를 나로 번역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나는 사건을 존재로 바꾸고 있지 않은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자동으로 돌아가던 번역 기계가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전히 분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면 됩니다. 실패와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만들면 됩니다. 당신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실패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무게는 무겁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게를 지고 있는 것과 무게가 되어버린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이지 무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고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것과 사람이 망가진 것은 다릅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망가진 것으로 규정해버리면 바꿀 주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힘든 사건을 겪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이 문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격려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힘든 사건이 일어났고 당신은 그 사건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사건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언어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 그 작업이 먼저 있어야 오늘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자기 언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패가 일어났을 때 외부의 언어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실패하면 무능한 거야. 결과가 안 좋으면 가치가 없는 거야. 떨어지면 부끄러운 거야.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그런데 자기 언어가 정리된 상태에서는 그 자동 재생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건 누구의 말이지? 이건 내가 정말 믿는 말인가? 사건이 일어난 것과 내가 무가치한 것은 같은 말인가? 자기 언어를 정리한 다음에는 자기 존재를 보호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건과 존재를 분리하는 것. 실패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존재 전체를 삼키지 않도록 막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몰락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유배의 고통, 가족과의 이별, 사회적 배제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에는 자기 비하의 언어가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탄식은 있어도 존재에 대한 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은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 정리된 인식의 기록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아픔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패를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됩니다. 아픔을 자기 존재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건은 기록하되 존재는 지키면 됩니다. 이제 실패를 나로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실패를 겪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존재를 지키는 차이입니다. 사건과 존재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드는 차이입니다. 그것만 내려놔도 충분합니다. 다시 도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패를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습관 하나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사건으로 두고 존재는 존재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당신이 겪은 실패 하나가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아프든 덜 아프든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체입니까?